천주사적 싸움의 전모를 밝힌 곽정환 회장의 사필 규정. 제5장 잇따른 소송과 고소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통일그룹의 부도와 재기, 그 기적과 같은 역사들에 대하여 지금까지 통일교회 역사를 아는 사람은 곽정환이 밖에는 없어요. 이번에도 IMF 외환 위기를 중심 삼고 통일중공업 문제, 무슨 문제로 해서 복잡하지만 그걸 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앞에 서서 가는 거예요. 그래, 어려운 고비를 다 수습했어요. 이 고비를 넘으면 통일교회는 피 다 물고 날아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곽정환이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 이놈의 자식들. 일일이 선생님이 보고받고 그걸 지시해가지고 해나가는 거예요. 문선명 선생 말씀 선집 319권 299쪽 2000 3. 23. 지난 10여 년간 기가 막힌 모욕을 당하면서도 저는 위에 아버님 말씀처럼 누구보다 아버님이 저를 잘 아신다 는 것을 큰 위안으로 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으로 믿으며 감내해왔습니다. 그러나 거짓 소문은 갈수록 증폭되었고 통일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특히나 재단 이사장 재임 기간에 공적 자산을 탈취해간 도둑놈이라는 둥 별의별 말들이 나돌 때 진심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아는 일입니다. 제가 겪은 당시 한국의 통일그룹 상황을 있었던 그대로 밝히고자 합니다. 1. 통일그룹의 부도. 통일그룹의 섭리사적 목적. 아버님께서는 종교와 평화활동 못지않게 세계적인 경제 기반을 쌓은 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통일그룹을 만들고 기업체를 세우신 목적은 일반 사업가들의 그것처럼 이윤 창출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섭리적인 사명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업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통일산업은 국가산업화의 기틀이 되는 공작기계 산업을 육성하여 섭리의 조국인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축적된 기술을 제3세계에 제공하여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원대한 목적으로 창업되었습니다. 미국에는 1980년대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세력이 급속도로 팽창해가는 가운데 미국 국민들을 일깨워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소화하는 데 앞장서게 함으로써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목적으로 창간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아버님은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고 남북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일념으로 북한의 자동차 산업을 일으켰으며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산업에도 투자해 오셨습니다. 이 같은 큰 뜻을 위해 아버님께서는 수십 년간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같은 기업 활동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래 경영에는 관심도 없었고 기업 일은 해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아버님께서 그런 저를 유지재단의 책임자로 원하신 것은 당신을 대신하여 당시 경영 상태가 극도로 어려운 그룹을 어떻게 해서든 보존하고 우리 기업체들이 전체 섭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 감독하라는 뜻이었습니다. IMF의 검은 그림자. 유지재단은 1990년대 초 주식회사 통일중공업, 주식회사 일화, 한국티타늄공업 주식회사, 일성건설 주식회사, 일신석재 주식회사, 세계일보, 통일스포츠 등을 비롯하여 20여 개 회사를 소유한 외견상 중견그룹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무 상태는 매우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성장 가도를 달리던 한국 경제는 1990년대 들어 기업들의 차입금에 의존한 투자 확대와 부실 심화, 그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 금융기관의 단기 외채 비중 증가, 수입 자유화와 무역 적자 지속, 외환 보유고 감소, 그리고 정부의 외환 정책 실패로 인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1997년 국가적 재앙인 외환 위기가 그것이었지요. 아버님은 저에게 이미 부실한 재정 상태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는 그룹을 어떻게 해서든 지탱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1997년 1월 한보철강을 필두로 산미그룹, 진로그룹, 대농, 기아그룹, 혜태그룹 등이 차례로 부도가 나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며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국가 신용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밀려오는 단기 외채의 상환과 회수로 인해 국가 외환고는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기업들의 부도는 계속되어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등이 매각되고 삼성자동차도 부도 처리되었으며 현대건설, 쌍용건설, 동아건설 등 굴지의 건설회사들도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관련 중소기업들 또한 수도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간신히 생존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로 인한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업들의 부도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은행들은 대거 부실화되고 종금사들은 모두 영업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적 재앙이었습니다. 결국 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 경제는 IMF 관리하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통일그룹 역시 예외 없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한계 기업들을 정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마는 아버님은 어떠한 부동산이나 회사도 매각하거나 정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단 산하 기업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권의 자금 지원이 막힌 회사들은 금리가 높은 종금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했고 그 결과 이자 부담이 커지며 수시로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 결제, 물품대, 급여 등으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각 계열사들이 재단으로 달려와서 도와달라고 사정하였지만 재단으로서도 대책이 없었습니다. 해외로부터 긴급 지원이 있었지만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할 수 없이 재단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룹 내 기업들이 차입에 대한 상호 지급 보증으로 얽혀있는 가운데 도원 빌딩은 물론 심지어 전국의 교회 건물과 토지까지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영업부진이나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면 이를 구제하기 위해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됩니다. 주채권은행을 중심한 채권금융기관이 워크아웃을 받아들이면 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신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일시적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력으로 자금난을 해결해야 하고 여의치 못하면 결국 부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극심한 자금난을 견디다 못한 통일그룹도 주채권은행인 제1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저는 관계 장관과 은행장을 찾아다니며 간절히 사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제1은행 자체가 존립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 신청은 부결되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하루하루였습니다. 1차 부도가 나서 다음 날 가까스로 최종 부도를 막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최종 부도를 막기 위해 은행의 전산 마감 시간을 밤늦게까지 연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국가 경제가 침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재단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997년 5월에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었던 여의도 부지를 대한종금의 채권 최고액 1,690억 원의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물론 아버님의 뜻이 있었지만 나로서도 몹시 가슴이 아프고 죄송할 따름이었습니다. 대한종금의 일단 담보로 제공된 여의도 부지는 통일중공업과 한국티타늄, 일성건설의 차입금을 위해 다시 신한종금, 수협, 장은증권 등에도 담보로 제공되었습니다. 설정된 저당 금액은 모두 3,030억 원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재단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통일그룹의 부도 1997년 12월 18일 대통령 선거 이후 김영삼 정권은 레임덕에 빠지고 국가 부도 사태 수습의 구심점이 상실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각종 조치들이 잇따랐지만 수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쓰러져 갔습니다. 참담한 국가적 대재앙이었습니다. 당시 아버님은 세계적인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섭리기관을 잇따라 창설하시고 그 책임자로 저를 겸임 발령하셨습니다. 국내 재단의 상황도 급박하여 하루하루를 넘기기 어려운 지경에 또 다른 여러 기관들의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아버님의 큰 뜻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로 저의 일과는 몇 배로 바빠졌습니다. 세계순회와 국제회의를 주재하기 위한 해외 출장도 잦았고 각종 해외 행사에 아버님을 수행하기도 했으며 아버님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 수시로 미국에 가야 했습니다. 해외 출장을 나갈 때는 제 대신 한상국 부이사장이 재단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통신 환경이라는 것이 요즘과 달라 세계 아무 데서나 통화하고 문서와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휴대폰이 나오기 전이었지요.
사정이 급할 땐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선교지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아야 했으니 저로서는 밤낮 구분 없이 하루 24시간 전체가 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1998년이 되었지만 국가 경제나 재단 상황은 조금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제공할 담보물도 없었습니다. 각 기업체들은 부도를 내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모두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여객 간부들이 다 모였는데 지금까지 통일산업인이 무엇이니 한국의 모든 산업기관은 전부 다 통일교회 운명과 더불어 뒤넘이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느냐 연장하느냐 결정해야 돼요. 한상국. 예. 어떻게 생각해? 답변은 간단해. 포기냐 연장이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내가 모르나 다 알지. 내가 미련이 없어요. 지금까지 40년이라는 것은 슬픈 역사, 고통의 역사, 눈물의 역사였다고요. 이렇게 40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준비한 것은 이세를 위해 준비해온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요. 이를 안고 주다가는 선생님이 전부 다 죽을 지경에 가는 거예요. 문선명 선생 말씀 선집 289권 310쪽 1998 끝까지 전부 IMF 체제 아래에서 이것이 은행 관리까지 가냐 안 가느냐 하는 것도 전부 다 곽정환이 해야 한다고요. 대신자로 이사장을 세웠지만 박홍조도 곽정환의 말을 듣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선명 선생 말씀 선집 298권 240쪽 1999 1998년 6월 29일 주식회사 1화가 제일 먼저 부도가 나고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7월 초에 유지재단 이사장이 박홍조로 바뀌었지만 나는 재단의 업무에서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1998년 12월 1일 그렇게도 끈질기게 버티던 통일그룹이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비오는 날이었습니다. 부도가 난 회사는 대주주인 재단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상실되고 법원의 재산보전 신청과 더불어 회생을 위한 법정관리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담보로 제공된 여의도 부지를 비롯한 재단의 모든 부동산이 채권자들에 의해 언제 경매 처분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회사에 대출을 해줄 때 항상 그룹 내 다른 회사의 지급보증과 함께 대표이사 사장의 개인연대 보증을 요구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그날로 당장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회사의 부도를 피하기 위해 개인연대 보증에 서명했던 대표이사들이 결국 회사의 부도와 함께 모두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정관리와 재단의 보증 채무 정리. 부도가 난 회사는 법원에서 회사 재산보전 개시 결정을 받으면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사의 재산을 조사하고 법원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면 그나마 회생을 위한 정리 절차에 들어가지만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작으면 바로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회생을 위한 정리 절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전부 또는 일부 상환 면제해주고 나머지 채권은 상당한 기간 상환을 유예해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일부 채권은 출자 전환하게 함으로써 회사가 실제 부담해야 할 채무를 대폭 경감 또는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부도난 회사를 청산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에 가능한 한 채권자로부터 많은 양보를 받아내어 회사를 회생시키고자 함입니다. 대신에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대주주는 경영 책임을 물어 주식을 전량 소각해야 합니다. 이후 경영권은 물론 소유권도 상실되고 향후 이 회사를 다시 인수하지도 못합니다. 법정관리인에 의해 회사 정리 계획대로 회사가 정상화되면 새로운 투자자가 회사를 인수하도록 한 뒤 상황이 종결됩니다. 문제는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지만 회생을 위한 회사 정리 계획을 인가받기 쉽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통일중공업은 실사 결과 계속기업 가치보다 청산가치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중공업이 청산된다면 아버님께서 한국의 기계공업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노력이 완전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회사의 자산은 물론
담보로 제공된 재단의 모든 부동산들까지도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에 붙여지게 됩니다. 담보가 제공되지는 않았지만 산업은행에 1,700억 원의 보증 채무도 있었고 재단이 여러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을 섬 거액의 추가 채무도 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회사 정리 계획이 인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이들 회사가 청산되지 않아 시간을 두고 담보물도 경매 처분되지 않으면서 채무를 상환하고 재단도 시간을 갖고 보증 채무를 상환할 여유를 갖게 될 터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회사 정리 계획에 칼자루를 쥐고 있던 서울지방법원의 파산부 부장판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심정이었습니다. 사전에 가까스로 15분 면담 시간을 허락받은 저는 주로 아버님의 기업 정신에 대해 절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부장판사님, 제가 긴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나라 안에 수천 개 회사가 부도났지만 통일그룹은 특이합니다. 우리 어른이 만든 회사는 아이스크림이나 양말 장사해가지고 올라온 회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국가기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통일산업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수출을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일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이산화 티타늄 생산 공장을 세우고 화학공업 발전에 기여해온 데가 바로 한국 티타늄 공업입니다. 한참 설명을 하는데 뜻밖의 부장판사의 굳었던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려가며 계속 호소했습니다. 우리 그룹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우리 어른은 부도나기 전날까지도 돈이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그룹은 망할 상황이 되면 자금을 빼돌리기도 한다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통일그룹의 자금은 한국에서 적당히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외국에서 가져와서 투자한 것입니다. 비록 부도는 났지만 당장의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제발 한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한마디 대꾸도 없이 듣고만 있던 부장판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새롭게 안 내용이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 죽다가 살아난 기분이었지요. 사무실을 나와 시계를 봤더니 45분이 지나 있더군요. 초조한 3일이 지나 마침내 회사 정리 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천우신조였습니다. 이제부터 문제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잡혀있는 저당권을 해제하고 부동산을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최우선적으로 여의도 부지의 담보를 해지하는 것이 큰 숙제였습니다. 여의도 부지의 보존. 아버님은 다른 건 다 잃어도 좋지만 여의도 땅은 지킬 수 없겠느냐 면서 침통해하셨습니다. 초창기 식구들의 피 같은 헌금으로 매입한 부지였습니다. 아버님께서 해외에서 귀국하실 때마다 빠짐없이 들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성 들이신 성지였습니다. 저로서는 그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 된 심정이었습니다. 1998년 12월 말 여의도 부지의 최대 채권자였던 대한종금으로부터 1,690억 원을 당장 갚지 않으면 여의도 부지에 대한 경매에 들어가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한종금도 늘어난 부실 채권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이니 누구를 봐주고 할 형편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경매 절차에 들어간다면 금싸라기 같은 여의도 부지가 1차 경매에서 우리 손을 떠나는 것은 명확합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도 없었고 설사 어디서 돈이 나서 1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한종금의 차입금을 갚는다 해도 소문을 들은 후순위의 채권자들이 줄줄이 달려올 터였습니다.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난감하던 때 대한종금의 증자의 해외 통일운동에 기반이 많으니 투자해달라는 대한종금 측의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신에 여의도 부지 경매는 취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채무 상환도 못하는 처지에 투자는 말도 안 되었지만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여의도 부지를 영영 잃게 될 판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받은 아버님께서는 어렵지만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여의도 부지를 지키기 위한 비상한 조치였습니다. 아버님은 일본 책임자를 한남동 공관으로 불러 증자를 위한 특별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종금 측과 증자에 참여하되 대한종금에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 투자금을 채무와 상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주선하였습니다. 대한종금의 미래가 불안하였기에
우리로서도 안전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비상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99년 3월 31일 해외 법인인 E&E 인베스트먼트 명의의 1억 불로 대한종금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외환위기로 휘청거리는 한국 상황에 외국으로부터 1억 불이 유입되는 투자는 신문에도 크게 보도될 정도였습니다. 이 자금의 출처를 두고 훗날 곽정환의 비밀 구좌라는 어처구니 없는 음해성 헛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국진님의 뒷조사와 수차례의 검찰 조사를 통해서 저의 결백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증자를 위한 자본금 불입이 끝나고 바로 며칠 후인 4월 9일 대한종금이 돌연 영업정지 통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저는 계약 당사자였던 대한종금 사장을 만나 투자 약정서대로 투자금의 채무 상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업무가 정지되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부도난 대한종금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 측은 증자대금을 채무와 상계해줄 수 없다는 원칙만을 고소했습니다. 다급해진 저는 동원 가능한 인맥을 총동원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원장까지 만나 도와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모두 부도가 나고 여의도 부지를 비롯한 부동산도 모두 잃게 된 데다 1억 불이 또 추가로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아찔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내겐 하나님이 계시고 참부모님이 계시지 않는가. 내가 포기하고 쓰러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참부모님이 나를 믿고 계신다.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 오늘의 사태를 수습하고 기필코 다시 재단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뜻대로 섭리에 크게 기여하는 재단을 만들어드려야 한다. 저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1999년 6월 15일 재단 이사장이 박홍조에서 황선조로 다시 바뀌었지만 아버님은 제게 법정 관리를 비롯한 부도 이후의 처리를 계속 책임지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대한종금은 채무 변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여의도 부지를 경매 처분하겠다고 재차 독촉해왔습니다. 1999년 9월 7일 재단은 E&E와 공동투자를 위한 합의각서를 근거로 대한종금에 1억 불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종금은 그로부터 몇 주 뒤인 9월 27일 여의도 부지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초 제1차 입찰 기일이 정해졌습니다. 대한종금이 경매를 실행하면 재판 중인 1225억 원을 유보하더라도 채권 한도익 중 약 387억 원은 우선 회수해 갈 수 있었어요. 문제는 387억이 아니라 경매가 실행될 경우 후순위의 채권자들도 차례로 분배받기 때문에 재단이 후순위의 채무까지 일시에 상환하지 않는 한 여의도 부지만 날아가고 만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찾은 유일한 해결책은 여의도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세워 기대가치를 높이고 그것을 금융거래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대한종금과의 협상 끝에 2000년 6월 23일에 387억 원의 근저당권과 함께 해외 법인 트리에스테 인베스트먼트에 양도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채권 양도와 동시에 여의도 부지에 대한 경매 신청을 취하고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경매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여의도 부지는 경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후속 조치로서 2000년 11월 30일 재단은 트리에스테 인베스트먼트에게 여의도 부지에 대한 개발권을 주고 75년의 조건부 지상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1년 7월 18일 투자금 1225억 원 전액을 대한종금에 대한 채무와 상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약 2년의 재판 기간에 겪었던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종금 측은 곧바로 항소하였습니다. 다시 피를 말리는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재단도 1심에서는 이겼지만 고등법원에서도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우리도 대한종금 측도 마찬가지였어요. 1심에서 패소한 대한종금 측이 더욱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2심 재판부는 고심 끝에 쌍방의 조정을 권하였습니다. 전 분야 전 분야의 결론을 내리기가 재판부도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조정을 하기로 하고 협상한 결과 2004년 2월 2일 재단은 285억 원을 양보하고 대한종금은 지상권과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였기 때문에 4분의 1 이하의 금액을 양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양보한 금액은 남은 재판 기간과 조기 개발을 위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해야 할 터였습니다. 참으로 길고 긴 싸움이었습니다.